안녕하세요. 저는 선문대학교 컴퓨터공학부에 재직 중인 김종혁입니다. 오늘 그 딥러닝에 대해서 배우게 될 텐데요. 딥러닝의 가장 기초적인 분야가 이 통계적인 부분에 대한 어떤 베이직 컨셉을 잡는 부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부터 제가 이 터미널러지, 통계적인 분야에서 어떤 용어들이 나오고 그 용어들을 어떻게 우리가 앞으로 쓸 수 있는가에 대해서 제가 하나하나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배우게 되는 내용의 가장 기본적인 컨셉 자체는 우리 여러분들 중학교 때 배웠던 y는 ax 플러스 b 꼴이라고 하는 1차 방정식 꼴입니다. 과연 데이터가 어디에서 왔는가를 갖다 우리가 생각을 해봤을 때에 이 그림에서 모든 것이 다 설명이 되거든요. 이 그림을 보시면 여러분 y는 ax 플러스 b 우리가 중학교 1학년 때 배웠던 거예요. 근데 요거를 조금 더 이제 대학생스럽게 얘기를 하다 보니까 y0는 베타 제로 플러스 베타 1x라고 이렇게 바꾼 것 뿐이에요. 사실은 이 베타 제로가 b고요. 베타 1이 a예요. 그러니까 이 베타 1과 베타 제로는 우리는 상수값, 즉 a, b가 우리 상수값이라고 배웠잖아요. 그렇죠? 그 다음에 x와 y는 변수값 이렇게 불러요. 영어로는 상수는 constant라고 얘기하고요. 변수, x, y 변수는 variable, 변한다라고 해서 variable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조금 더 우리가 더 배워볼까요? 보면 x는 따로, 변수 중에서도 x는 independent variable, 즉 독립 변수라고 불러요. 왜냐하면 y는 여기서 다시 보시면 y는 x에 무엇이 들어가느냐에 따라서 y가 바뀌겠죠.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x는 독립적으로 우리가 이 안에 뭐가 들어가야 놓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독립 변수라고 부르고요. 반면에 y는 뭐라고 부르냐면요. dependent variable, 종속 변수라고 해요. 독립의 반대는 종속이잖아요. 그렇죠? 종속 변수라고 불러요. 그러다 보니까 x에 독립적으로 무엇인가에 들어갔을 때 y는 종속적으로 x에 따라서 y는 변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 a와 b 또는 베타 제로와 베타 1은 그냥 딱 정해져 있는 값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상수값이라고 부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다 배웠을 거예요. 중학교 때 이미. 다만 우리는 조금 더 고급스럽게 표현하고자 b를 베타 제로, a를 베타 1이라고 부르는 것 뿐이에요. 자, 독립변수와 종속변수에 대해서 배웠는데 이 그림은 그냥 간단하게 한번 볼게요. 여기 보시면 이러이러한 여기 보시면 이 동그란 것들이 하나하나의 독립변수들이에요. 이 독립변수들이 어떤 것들이 들어갔는가에 따라서 이 마지막 종속변수의 값이 달라지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도식화해서 보여주는 거기 때문에 이 y는 adoption intention이라고 하는 이것이 y값이 되는 거고요. 최종적인. 그 다음에 여기 있는 usefulness라든지 enjoyment 이런 것들은 하나하나의 독립변수들이 되는 거예요. 즉 x값들은 사실은 여러 개가 존재할 수 있겠죠. 근데 y값은 그래서 뭐 어쨌는데 라고 하는 결과값이니까 우리는 종속변수라고도 얘기하지만 사실은 결과변수, 또 x는 원인 변수들이라는 말로도 표현이 가능해요. 여러분 이런 그 하나하나의 터미널로지, 용어들은 한국말 용어도 알아야겠지만 우리는 영어로도 independent, 독립변수, dependent, 종속변수 이렇게도 알아야 돼. 그러면 이제 또 다른 용어들을 한번 알아볼까요? population, 그 다음에 sample. 이 단어가 뭐냐면 population은 우리나라 말로 인구 이런 뜻으로 쓰이는데 우리가 지금 배우고 있는 이 학문 계통에서는 population은 뭐냐면 모집단이라는 말로 표현이 됩니다. 그러면 반대가 그 모집단에서 우리가 이제 뽑아낸 어떤 것들의 집단이기 때문에 이거는 우리는 샘플 집단, 표본 집단 이렇게 또 표현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population과 sample은 모집단과 샘플 집단 이렇게 한국말로 표현을 할 수 있어요. 자 보세요. 예를 들면 전체 우리가 알고 싶은 것들은 뭐냐? 우리 학교에 있는 모든 재학생들에 대한 무엇을 알고 싶다라고 하면 모집단은 population은 뭐가 되죠? 우리 학교 전체 학생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학교 전체 학생들을 다 조사할 수가 없으니까 그렇다면 이를테면 경영학과만 또는 컴퓨터공학과만 샘플로 그들만 데려다가 조사를 하는 거죠. 그렇게 되면 그 샘플 집단은 바로 경영학과, 컴퓨터공학과 이렇게 되는 거겠죠. 또 다른 예로 우리나라에서 야당이 이길 것이냐, 여당이 이길 것이냐 이런 어떤 대통령 선거를 한다든가 할 때 전체의 모집단은 뭐가 되죠? 당연히 우리나라 국민들이 되겠죠. 물론 우리나라 국민 중에서 이제 선거권이 있는 국민이 되겠죠. 그런데 이 선거권이 있는 국민들에게 전부 다 물어볼 수가 없으니까 표본 집단을 예를 들면 한 2,000명한테만 물어봤다라고 하면 샘플 집단은 2,000명의 그 표본 집단이 되는 거죠.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파라미터 스태티스틱스 이것도 마찬가지로 파라미터라고 하는 것은 모집단을 대상으로 무언가 통계적인 결과를 유추했으면 그건 파라미터. 즉 다시 말해서 그것은 정답이 되는 거예요. 이번 선거에서 누가 이겼느냐라고 하는 그 모집단을 대상으로 파라미터를 구했으면 그건 정답이 되겠죠. 근데 그 정답을 갖다가 우리가 5천만 명을 다 할 수가 없으니까 샘플을 대상으로 통계적인 유의성을 고려해서 대략적으로 누군가가 이번에는 대통령이 될 거야 라고 하는 게 바로 statistics라고 하는 거예요. 이번에는 measurement, 측정이라는 표현이죠. 그렇죠? 자, measurement를 우리가 하는 데 있어서 네 가지로 나눠서 우리는 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 네 가지가 바로 뭐냐면 여기 보이는 nominal, ordinal, interval, 그 다음에 ratio. 우리나라 말로 하면 nominal은 명목, ordinal은 순서 이렇게 표현을 하고요. 그 다음에 interval이라고 하는 것은 그야말로 interval, 어떤 계급 이런 표현을 하고 그 다음 ratio는 가장 마지막에 측정할 수 있는 최고도의 정보를 담을 수 있는 비율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스케일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척도라는 말로 하기 때문에 이 명목 척도와 순서 척도, 계급 척도, 그 다음에 비율 척도 이렇게 네 가지의 척도로 구성을 할 수 있다라는 거고요.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노미널, 명목 척도는 우리가 변수를 2개 내지는 3개로 명목적으로 나누는 것뿐이에요. 예를 들면 어떤 거 있죠? 남자, 여자 이렇게 나눴다라고 하면 사실은 남자를 0으로 하고 여자를 1로 했다라고 하면 0과 1이라고 하는 이 숫자는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냥 이 구분을 하기 위해서 0과 1로 나눈 것뿐이죠. 그렇죠? 젠더라든지 또는 color of eyes, 어떤 사람은 검은 눈동자, 어떤 사람은 초록색 눈동자 이렇게 나눴다라고 하는 것을 0, 1, 2, 3 이렇게 나눴다라고 하는 것은 그것은 순서도 없고 그 숫자에 대한 어떤 뭐랄까요? 가진 뜻이 없는 거죠. 그냥 구분자를 나눈 것뿐이에요. 그렇죠? 그게 바로 이제 노미널 스케일, 즉 다시 말하면 측정 도구 중에서는 가장 하위 단에 있는 측정 도구다라고 해서 노미널 스케일이라고 얘기하고요. 그 다음 단계로 한번 올라가 볼까요? 그 다음 단계는 아까 오디널. 이거는 뭐냐면 순서가 있어요. 즉 명목보다는 조금 더 상위층의 측정 도구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어떤 거 있을까요? 예를 들면 여기 보면 가장 예를 들기 쉬운 건 우리가 학점을 예를 들기 쉬워요. A, B, C, F 학점 이런 거 있죠. 그렇죠? 생각해 보세요. F 학점은 0, D 학점은 1, C 학점은 2, 그 다음에 A 학점이 4다라고 하면 0, 1, 2, 3, 4라고 하는 거는 물론 측정 도구면에서 노미널을 뛰어넘는, 즉 다시 말하면 구분자의 어떤 느낌도 있지만 순서라는 게 있잖아요. 그렇죠? 로이스트부터 하이이스트까지 순서, 어떤 랭크가 있다 이거죠. 스코어가 있다 이거죠. 그러면 이것은 노미널이 아니라 오디널 스케일이 되는 거예요. 변수를 우리가 나눌 때에 이런 어떤 노미널이냐 오디널이냐 이런 걸 쓸 수 있다라는 거죠. 그렇죠? 여기 보시면 아시겠고요. 인터벌은 그거보다 하나 더 나가는 거예요. 자, 순서가 있어요. 대표적인 게 온도예요. 우리 온도계를 보시면 어떻죠? 0도부터 100도까지를 쭉 나눠놨어요. 그런데 이 하나하나의 계급이 똑같아요. 자, 0도부터 20도다 그러면 분명히 20도의 차이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숫자라는 것이 과연 절대적인 무슨 가치를 가졌느냐라고 생각해보면 그렇지가 않아요. 0도는 왜 0도죠? 그냥 얼음, 그러니까 물이 어는 온도를 0도라고 그냥 우리 본 거예요. 0이라고 하는 숫자에 어떤 큰 뭔가 절대적인 의미는 없어요. 100은 왜 100이에요? 그냥 끓는 온도인 거예요. 그
어느 온도와 끓는 온도 사이를 100개의 equal difference로 나눠 놓고 그래서 우리가 38도다 그러면 무진장 덥겠구나 라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죠. 그렇죠? 근데 여기에서 하나 더 나가서 이제 마지막 제일 고위층의 스케일이라고 하면 뭐가 있냐면 이거는 돈 또는 여기에 보시면 length, weight 즉 몸무게라든지 길이라든지 이건 뭐냐면 영원이다. 나는 요번 달에 100만 원을 벌었어. 또는 뭐 한 푼도 못 벌었어라고 하는 0이다 100이다 27,500원을 벌었어라고 하는 그 숫자에 절대적인 의미가 있어요. 아까 얘기했던 급척도와는 인터벌 스케일과는 다르게 이거는 0, 100, 27,500이라고 하는 것에 대한 절대적인 의미가 부여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네 개의 스케일이 있다. 메저먼트 즉 측정을 하는 스케일이 있다라는 것들을 여러분들이 아셨으면 좋겠어요. 자, 그 다음에 베이직 컨셉 중에 또 중요한 터미널러지 중에 퀄러터티브냐, 퀀터터티브냐. 변수는 이 두 가지로 또 나눠 볼 수 있는데요. 퀄러터티브라고 하는 건 우리 이제 정성 변수 이렇게 얘기를 해요. 퀀터터티브는 정량 변수 이렇게 얘기를 하죠. 정량 변수는요. 뭐냐면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숫자가 들어가는 거예요. 예를 들면 나의 IQ는 뭐야? 나의 나이는 뭐야? 24살, 54살 이렇게 그 숫자 자체가 정량적으로 나와요. 양적으로. 그래서 퀀터터티브, 양적 변수다. 근데 정성 변수는 뭐냐? 아까 얘기한 것처럼 나 기독교야, 불교야, 천주교야 라고 하는 게 1, 2, 3으로 구분됐으면 그 숫자 1, 2, 3은 아무 의미가 없어요. 왜? 불교가 1인데 기독교가 3이라고 해서 기독교가 3배 더 좋은 게 아니잖아요. 남자, 여자 0, 1이라고 했을 때 그러면 남자가 왜 0이야? 여자가 왜 1이어야 돼? 아무 의미가 없죠. 바꿔도 돼요. 그렇죠? 그런 것처럼 정성 변수라는 것은 구분을 위한 숫자를 갖다 붙인 거예요. 그래서 그거는 정성 변수다. 자, Central Tendency에 대해서 이게 되게 중요한데요. 여러분 보시면 이 그림을 지금 보시면요. 어떻게 돼 있냐면요. 자, 한번 보세요. 어떤 집단이 이렇게 있는데 여기 키 작은 사람들만 많이 모여 있어요. 즉, 뭐 개인 이름을 유명인의 이름이니까 박나래 연예인 같은 분들이 많이 여기 있는 집단이고요. 서장훈 씨는 여기 한 명 딱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한 명 때문에 이 그래프가 어떻게 됐어요? 쭉 이렇게 늘어나 버린 거예요. 그렇죠? 즉 이 한 명이라고 하는 서장훈이라고 하는 사람이 여기 있다라고 하면 파지티브하게 스큐드 됐다. 왜곡됐다. 이 분포, 디스트리뷰션이 이 한 명. 만약에 서장훈이 여기 없다라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그냥 이렇게 이쁜 그래프가 이렇게 노멀 정규 분포가 그려질 거예요. 근데 서장훈 한 명 때문에 이렇게 스큐드 되고 왜곡돼 버린 거죠. 그렇죠? 마찬가지로 여긴 뭐예요, 여러분? 서장훈 같은 사람들만 이 집단에 되게 많아요. 뭐 이를테면 농구 선수 집단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런데 그 집단에 누군가 한 명이 들어온 거예요. 박나래 같은 분이 한 분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이분 하나 때문에 여기가 이렇게 늘어나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negatively skewed 된 거예요. 그 쪽으로, 음의 방향으로 skewed 됐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거 오해하시면 안 돼요. 왜냐하면 여기가 볼록하게 나왔으니까 이게 음의 방향으로 스큐드 된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사실은 서장훈 하나 때문에 이렇게 스큐드 된 거고요. 이거는 마찬가지로 박나래 한 분 때문에 이렇게 스큐드 된 거예요. 그래서 positively, negatively 스큐드 됐다. 만약에 이런 그림이 아니라 우리가 아주 이쁜 종 모양의 그림이 있다. 그러면 대부분의 우리나라 사회, 모든 사회적인 어떤 그 그래프는 정규 분포를 띠게 돼 있겠죠. 그렇죠? 근데 이거는 약간 특수한 경우로 스큐드 됐다. 그러니까 얼마나 센트럴 텐던시에서 음의 방향으로 또는 양의 방향으로 스큐드 됐는가를 우리가 그림을 보면 알 수 있다는 거죠. 분포를 보면. 자, 그러면 이 센트럴 텐던시를 측정하는 세 개의 베이직 컨셉이 있는데요. 첫 번째는 모드, 최빈값이라고 얘기하죠. 최빈값. 어떤 부분에 얼마나 많이 사람들이 분포가 돼 있는가. 그러니까 두 개 쌍봉이 될 수도 있어요. 그렇죠? 이쪽에 분포돼 있고 이쪽에 분포돼 있다라고 하는 거죠. 모드라는 값이 있고요. 미디언은 뭐냐면 그냥 사람들의 성적이 이렇게 있으면요. 그 성적을 쭉 최소값부터 최대값까지 그냥 쭉 소위 순서를 세운 거예요. 그 중에서 제일 중간이 누구야? 라고 이렇게 찍은 거예요. 이렇게 만약에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7명이다. 홀수 값이다라고 하면 중간 값을 찍기 쉬워요. 왜?
이 홀수 값의 중간은 바로 이 18점을 받은 사람이 미디안이 값이 되는 거예요. 우리나라 말로는 중앙값이 되겠죠. 그런데 이게 이 사람들은 몇 명이에요? 8명. 그럼 짝수네. 그럼 중간이 어디예요? 여기와 여기 사이가 되겠죠. 네 번째와 다섯째 사이값. 그래서 요렇게 중앙값을 구할 때에 만약에 요게 짝수명이 돼 있다라고 하면 요 두 사람의 평균값을 구해주면 돼요. 즉 28.5가 이 집단의 중앙값이 되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자, 근데 가장 많이 쓰는 건 뭐예요, 여러분? 네, 민값, 즉 평균값을 가장 많이 쓰죠. 평균값은 우리는 어떻게 얘기하냐면, 여기 보세요. 심볼이 뮤라고 하는 이 심볼을 쓸 수도 있고요. X바라고 하는 이 심볼을 쓸 수도 있어요. 뭔 차이냐면 아까 제가 모집단이라고 하는 것, 즉 전체의 평균은 우리는 뮤라고 표현을 해주고요. 근데 샘플 집단, 우리 학교 전체가 아니고요. 경영학과의 평균 중간고사 성적이다라고 하면 그 표본 집단의 평균은 우리는 X바라고 표현을 해줘요. 그러니까 어느 집단에서 우리가 평균을 썼느냐에 따라서 뮤라고 표현하거나 X바라고 표현하는데요. 이거는 너무 쉽죠. 만약에 우리 반에 6명이 있는데 그 6명의 합, 시그마라고 하는 그 6명, X1, X2, X3, 이 6명, X6까지의 전체의 합을 뭘로 나눠요? 평균은 그 6명이라고 하는 N값으로 나누고 그게 바로 X바가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거는 계산이 아리스메틱, 즉 계산이 가능하니까 모드나 미디안보다는 아무래도 이 센트럴 텐던시를 할 때는 민값, 평균값을 우리는 많이 쓴다라고 하는 부분이죠. 그렇죠? 여러분 이거 구하는 거 당연히 아실 테고요. 근데 여기에서 민값의 나쁜 점이 하나 있어요, 여러분. 뭐냐면 자, 우리 소득이 어떤 사람은 10,000불 받고 어떤 사람은 뭐 11,000불 받고 그랬는데 어떤 사람 하나만 갑자기 20만 불 받아. 이 사람은 너무 어떻게 된 거죠? 한마디로 서장훈 같은 사람이죠. 갑자기 훅 한 사람만, 그러니까 positively skewed 된 값이 하나 여기 딱 들어오는 순간 그러면 어떻게 돼요? 이 평균이 이 사람 하나 때문에 37,900불이 되는 거예요. 다 비슷비슷하게 10,000불, 11,000불 받는 사람들이 대부분인데 이 사람 하나가 너무 아웃라이어, 즉 이상값이라고 얘기하죠. 아웃라이어 값이 들어가면 평균이 왜곡될 수 있어요. 봐보세요. 이 집단에 대략적으로 받는 사람들은 평균적으로 37,900불 받아 라고 얘기하는데 나 아닌데? 11,000불 받는데? 근데 왜 나 37,900불이라고 얘기하지? 평균이? 이상하죠. 이 아웃라이어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평균값을 구하는 거 다 좋습니다. 계산사고로. 그러나 이렇게 아웃라이어가 하나 들어가면 왜곡된 평균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 아웃라이어를 제거해 줘야 될 필요는 있다. 자, 우리가 평균 말고 또 다른 수치를 봐야 될 필요가 있어요. 어떤 집단을 볼 때에 야, 너 니네 집단의 대략적인 평균이 뭐야? 라는 것도 중요하지만 분포를 봐야 된다라고 하죠. 이 분포가 바로 디스트리뷰션이라고 하는 겁니다. 보세요. 5명이 있는 80점짜리 A반과 5명이 있는 80점짜리 B반이 있어요. 평균은 80점 똑같지만 A반은 5명 모두가 다 80점이에요. 그런데 B반은 5명 중에 2명은 60점이고 2명은 100점이고 1명이 80점이에요. 그러면 분포가 달라지겠죠. 그래서 우리가 어떤 집단을 볼 때에 평균만 봐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어떤 분포를 가졌는가. 그래서 이 분포를 볼 때에 range, mean deviation, variance, standard deviation 이런 걸 보는데 한국말로는 variance는 분산이라는 표현을 쓰고요. 분산. 그 다음에 standard deviation은 표준 편차라는 말을 써요. 그래서 분산과 표준 편차를 이 분포, distribution, 분포를 보는데 두 가지에 가장 많이 보는 거다. 아까 센트럴 텐던시는 뭐 본다 그랬죠? 평균을 보고. 디스트리뷰션은 뭘 본다? variance와 standard deviation을 본다. 그래서 range는 뭐 어느 정도의 간극이냐라는 걸 보기 때문에 이건 넘어가고요. variance는 우리가 어떻게 계산하는가. 하나하나의 값들에서 그 집단의 평균값을 빼주는 거예요. 그리고 그걸 다 제곱한 것을 summation, 더해서 그 부분을 그 집단의 전체 사람 수에서 1로 빼고
구하면 그게 바로 분산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 여기 왜 n-1? 아니, 왜 1로 빼죠? 교수님? 이라고 물어보면 사실은 수학적으로 이걸 설명할 수 있지만 그냥 간단하게 얘기하면 분산, 분포라는 것은 어때요? 나를 기준으로, 평균을 기준으로 얼마만큼 이 집단이 떨어져 있는가를 보는 거잖아요. 자, 80점이라고 하는 이 평균에서 우리 집단의 사람들이 어떤 사람은 60점이고 어떤 사람은 100점이고 얼마만큼 떨어져 있는 데를 보는 거기 때문에 나, 즉 평균인 나는 하나를 빼줘야 된다라는 개념으로 우리가 직관적으로 이해를 하면 돼요. 그래서 n-1이라는 걸로 나눠준다. 즉 이 n-1을 우리는 degree of freedom, 자유도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직관적으로 생각을 하면 되고, 그런데 이게 제곱을 한 상태이기 때문에 왜 제곱을 했을까요? 사실 제곱을 하지 않으면요 0으로 수렴해 버려요. 보세요. 아까 얘기했죠. 우리 집단의 평균이 80점인데 나 60점이야. 그러면 60에서 80 빼면 마이너스 20이 돼버리죠. 근데 어떤 사람은 100점이야. 100에서 80 빼면 플러스 20이 되잖아요. 그걸 다 서메이션 더한다 그러면 마이너스 20, 마이너스 20, 플러스 20, 플러스 20 되면 이게 분자가 뭐가 돼요? 0으로 돼버려요. 0으로 수렴해버리죠. 그러니까 서메이션이 0이 되니까 계산이 안 돼요. 그래서 우리가 마이너스 20도 제곱을 하고 플러스 20도 제곱을 해서 400, 400 이렇게 만들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분산은 즉 메어리언스는 어떻게 보면 여러분 내가 직관적으로 이 집단은 80점 평균에서 대략 20점씩 떨어져 있네라고 하는 그 20점보다도 훨씬 큰 숫자를 갖게 되는 거예요. 400이 돼버리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 분산의 훨씬 큰 숫자를 갖다 우리가 보정하고자 이 S제곱, 분산이라고 하는 이 S제곱을 루트를 씌워버린 거예요. 그게 바로 뭐다? 우리가 스탠다드 데비에이션이라고 얘기하는 표준 편차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400에다가 루트를 씌우니까 대략 20 나오겠죠. 그러니까 이 집단은 평균이 80점인데 대략 떨어져 있는 게 20 정도 떨어져 있구나. 그러니까 마이너스 20 떨어지면 60점대들이 많이 있고 플러스 20 떨어지면 100점대들이 많이 있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그걸 표준 편차라고 하고 쓰기는 S라고 쓴다. 자, 마지막으로 그러면 스탠다드 스코어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릴게요. 이 스탠다드 스코어는 뭐냐면 우리가 이 Z값이라고 표현하는데요. 이 Z값은 자 보세요. 어떤 변수는 0.1, 0.1, 0.2, 0.2 막 이렇게 0점대에서 놀아요. 근데 어떤 변수는 예를 들어서 12,500, 13,500 막 이렇게 놀아요. 근데 이 두 가지 변수를 갖다가 우리가 합쳐서 무언가를 갖다가 꾸며서 X변수들이라고 얘기했잖아요. 그렇죠? X변수 아까 어떤 거는 키가 될 수도 있고 어떤 거는 중간고사 성적이 될 수 있고 이런 것들을 모두 합쳐서 아까 Y변수라고 하는 즉 Y값을 갖다가 우리가 추정을 하는데 X변수들의 성격이 다 다른 거야. 어떤 것들은 0점대에서 놀고 어떤 것들은 2만대에서 막 놀아. 그걸 갖다가 우리는 조금 보정해 주고 싶은 거야. 즉 평균을 1로 기준으로 했을 때 이 변수들이 어떻게 바뀌지라고 하는 그래서 각 변수들의 평균값을 다 1로 보정을 해버리는 거예요. 그걸 바로 우리는 스탠다드 스코어, 표준 스코어라고 해서 Z값이라고 표현을 해요. 그 Z값을 구하는 공식이 바로 뭐다? 표준 편차, 스탠다드 데비에이션을 분모로 하고 그 분모에서 분자는 각 X값들 빼기 그 X값들의 평균 여기 보시면 평균이 40인 집단이 있어요. 그리고 그 사람들 하나하나를 보니까 3명이 있는데 36점, 42점, 50점이에요. 그러면 요거의 Z값을 구한다라고 어떻게 구하죠? 하나하나 보시면 자 보세요. 36에서 40을 그 다음에 42에서 40을 50에서 40을 빼고 스탠다드 데비에이션 어떻게 구했죠? 이렇게 구했죠. 스탠다드 데비에이션. 요 스탠다드 데비에이션 값이 나오면 그 값은 바로 어떻게 됐다? 각각의 이 36, 42, 50이라고 하는 원값, 로우 스코어 이 원값이 보정을 해준 Z값으로 바꾸면 이렇게 바뀌게 된다. 즉 이거 보세요. 대략적으로 평균을 1로 잡았을 때에 요 값들은 이렇게 바뀐다. 성격이 달라지지가 않아요. 그래서 Z값을 이렇게 표현해 준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